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2부 함께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도 우리는 트럼프의 이익과 관세 그리고 물가 지표를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전해졌었는데요. 상호 관세라는 이야기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 다수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4월까지 보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한 바 있었죠. 이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말 그대로 보편 관세는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그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하고요. 상호 관세는 이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게끔 좀 변동이 있겠죠. 이 국가마다 이 상호국에 맞춰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관세 폭탄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좀 생각보다 강하죠. 그리고 주 중에는 이 물가 지표도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12일 밤. 그러니까 수요일 밤일까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CPI 지수가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 13일 밤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예상치에 둔화되거나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 숫자가 찍힐 경우에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요. 과연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계속해서 그 이벤트에 발맞춰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코스피가 2,523포인트까지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V자 반등을 보여줬던 오늘의 코스닥이고요. 747포인트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기관이 계속해서 시장을 방어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65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 팔고 있고요. 현재 구간 7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 출회, 개인이 매수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반전의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개인과 기관의 사자가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선물 시장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 시장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보여줬네요. 54,000원 올라섰고요. 지난 11월 이후부터 6만 원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덜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좀 계속해서 호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스탁8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품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가 넘는 급락이었었고요. 현재는 약부 앞선 20만 원 다시금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금요일에 정말 무서운 상승을 보여줬었죠. 6% 급등을 하면서 어느새 시가총액 80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자리를 좀 제대로 바꿨었고요. 오늘은 하락하지만 그래도 그 순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5만 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장 초반 대비 반등해줬습니다. 현재 구간 0.6%의 상승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하락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보실까요? 기아도 오늘 힘이 좀 없습니다. 부침을 겪는 그 가운데에서 셀트리온이 시총 6위로 다시금 올라섰고요. 자, 네이버 2%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었던 네이버였었죠. 증권사들이 오늘 아침에 앞다퉈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무려 8곳의 증권사들이 목표가 올렸고요. 그중에 가장 높은 TP가 IBK투자증권에서 33만 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이 뚜렷합니다만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군단들이 차트를 다 열고 보면 낙폭을 거의 다 대부분 줄여가고 있는 구간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현재 구간 약부 앞선, HLB도 1%의 하락까지 낙폭을 줄여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약부 앞,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구간 3.9%의 하락인데요. 오늘도 신고가를 새롭게 갈아치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롭게 올라섰다가 5% 이상의 급락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로봇주 대장하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로봇
오늘로써 시세가 뭐 마지막 피날레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로봇주들 열어보니까 오늘 정말 잘 가더라고요. 뭐 클로봇이나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요. 그렇다 보니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로봇도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현재 구간 1%의 하락이고요. 삼천강제약 최근에 좀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됩니다. 5%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리노공업 3%의 상승. 그리고 최근에 의료 미용기기 AI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휴젤 최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3%의 상승 보여주면서 어느새 26만 원 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머니마스터 2부 출발합니다. 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경훈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생각보다 시장의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장 네. 초반에는 개장 직후에는 오늘 힘든 월요일이 될까 싶었는데 월요병은 없어요. 이게 지난주 이제 미국에서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네. 지표도 그렇고 부정적이었었는데 이게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본 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관세를 뭐 이만큼 매기려고 했다가 그 협상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결과를 도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관세라는 부분이 보편적 관세를 일단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뱉었지만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관세의 어떤 종착점이 뭐 최근에 뭐 멕시코나 캐나다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쪽을 타겟으로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쪽엔 유예 기간을 뒀고 그리고 바로 시행한 것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어떤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든 것도 그 부분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오늘 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강하거든요. 최근에 홍콩 증시나 이쪽의 분위기가 네. 상당히 좋은 것도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국의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중국 상해종합지수랑 연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장이 하반기에 많이 올라왔고 또 최근에 중국장이 강한 부분들도 일단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저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아직 분명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일이죠.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를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완전한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아침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장이 마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내일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은 좀 깍두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진짜 상호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시행이 된다면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미리미리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관세가 진짜 부과가 돼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은 결국 살아남을 거거든요. 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모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관세 때문에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앞에 이제 50 시리즈가 나오면서 가격이 뭐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현재 관세 이 상황에 대해서 반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2, 3등이랑 격차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그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보조금 축소하는 거 찬성을 했거든요. 어차피 테슬라 1등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2, 3, 4등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가 전면에 나서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어떤 그 전면 나서 있는 기업에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발이 닿아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뭐 로봇 같은 게 많이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앞으로의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네. 잠시 후에 잘 찾아왔으니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데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의 픽 종목 잠시 후에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1등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언급도 주셨고 확실히 오늘 장에서는 엔터주가 굉장히 좋고요. 그동안 엔터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 그 관세 무풍지대는 엔터다. 오늘 흐름도 너무 좋고요. 전반적으로 섹터 영향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엔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추천주도 드리기도 했었고 네. 또 좋게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어떤 엔터주가 좋냐고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 소속돼 있는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 잘 가요. 네, 오늘 거래량이 터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올해 하이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많은 아티스트들의 컴백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전과 다르게 이 어떤 경기적인 부분에서 뭐 작년보다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 그렇게 된다면 뭐 그 엔터사들이 요즘 돈을 많이 버는 수단이 이제 콘서트들인데 네. 뭐 월드 투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또 매출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이 상승 이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농담삼아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장이 안 좋을 때마다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미래는 K-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예전에 뭐 무용학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장소가 지금은 댄스 학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쪽이 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학원은 불이 꺼진 데가 있지만 댄스 학원은 밤늦게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엔터는 아직도 좀 시장에 살아있구나.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어떤 엔터주더라도 오늘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엔터주 제가 추천드린 것 같이 한번 리뷰하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하이브가 지금 최근에 리포트에서는 제일 이제 원탑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잠깐만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오늘 장중에 한 4% 정도 올라갔다가 약간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현재 구간이에요.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여기가 제일 뚫기 힘든 구간인데 오늘 증권사에서 28만 원 간다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매물대 뚫을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주가는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쉬었다가 결국에는 돌파하고 전고점이 30만 원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뉴스 나오고 있지만 새 레이블을 설립한다. 뭐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거기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은 대표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엔터주 중에서 뭘 살지 모르시겠다면 저는 하이브를 좀 조정 시에 네. 음봉 나올 때 하시는 전략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이따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내에서는 우리 네. 유경훈 마스터님의 탑픽은 그럼 하이브인 걸로. 업종 대표주는 하이브인데 네. 하이브가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세를 낼 만한 종목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차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조정시 매수 괜찮고 엔터주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 섹터별로 영향을 좀 더 체크해보고 싶은데 자동차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자동차가 지금 제일 타격을 문제죠. 많이 받을 거라고 네. 보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도 안 좋고 자동차도 안 좋고 전기차도 안 좋아요. 사실은 보편적 관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현대차, 기아차가 이번 1월 달에 역대급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우리 설 연휴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제일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나라마다 얼마나 이 그 무역 교류가 있는지 그 무역 수지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그게 이제 4월 달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사를 했을 때 최근에 한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거기서 이제 무역 수지가 좀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관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가 오늘 그래도 나름 장이 상승하는 중에도 좀 빠지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제일 정확한 건 이제 내일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까지 상황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기관 외국인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매도하고 있고 아직도 안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 투자들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차 저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저점이라고는 보여져요. 차트 그런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저점 한번 나왔을 때가 대략 한 20만 원, 19만 원 정도였었는데 딱 그 근처까지 내려와서 어느 정도 가격은 형성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은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용이 있어야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제 관세라는 거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그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언급을 했었어요. 이제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대응을 해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부랴부랴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지금 이제 미국 조지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밸류체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차가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관세를 많이 매겨서 한국차가 미국에서 지금 뭐 이렇게 자동차 상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또 가성비 차량 이런 걸로 또 안전성 그런 것들 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중산층이나 미국에서 가성비 차로 한국 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관세를 많이 매겨버리면은 또 결국 피해 보는 건 미국의 소비자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현대기아차를 타겟으로 해서 관세가 크게 올 것 같지는 않고 이거를 이제 인지를 삼아서 뭔가 또 다른 딜, 또 다른 투자 이런 것들을 저는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기아차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요즘 제일 이제 위협이 되는 게 이제 중국산 전기차 이게 저는 제일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 이제 승용차 시장 이쪽은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 차가 들어와서 성공할 거라는 얘기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TV 광고를 보다 보니까 비아디 같은 네. 경우는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또 뭐 샤오미카가 나왔을 때 처음에 야, 저 성공하겠어 그랬는데 엄청난 판매고를 또 올렸던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아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장 타겟으로 잡고 싶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저가 시장을 잠식해 버리면은 정말 제일 위험이 되는 거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과거에 어떤 협상했던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지금 주가는 저는 바다에 가깝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보여주실 줄 알았지만 아니었네요. 오히려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 네네. 주셨고 오히려 영향을 받으면 중국 업체가 좀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네. 관점이신데 그럼 자동차 부품주도 같은 시각이세요?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지금 이제 완성차에 비해서 사실 그 부품주들이 예전에 자동차사들이 이제 잘 됐을 때 좀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업계 자체가 완성차가 잘 된다고 해서 그
그 부품사들도 같이 잘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청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 마진을 이제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들인데 예전에 자동차가 잘 나갔을 때도 현대기아차를 가는데 부품주들을 받아야겠던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좋은 편이에요. 뭐 현대그룹주들라든지 예.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요즘 일단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 보면은 현대위아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종목의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완성차나 이쪽이 가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케이스지만 그래도 현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차 쪽보다도 어쨌든 이 구조 자체가 친환경차로 많이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량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번에 그 전망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재무 상태 실적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현대위아가 지금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실적 지금 나온 거를 보면은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보다는 2023년도보다는 별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22년도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저점에 사놓으시면은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실적도 저는 괜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서 시장에서 봤을 때 막 영업이익률 막 수십 프로짜리 기업들 그런 걸 비교하면 좀 재미가 없는 영역은 맞지만 현재 주가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두시면은 나중에 한 5만 원, 6만 원 가는 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지금 아무래도 현대위아가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괜찮다. 5만 원, 6만 원 목표가도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장 안에서 또 핫한 섹터들 이야기해 볼 텐데 로봇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원체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은 로봇주로 수익을 많이 주셨고 그 중심에 로보티즈가 있잖아요. 100% 이상의 수익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봇의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 쓰고 쉬고 있고요. 다른 로봇주들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팔아요? 있어요. 네, 외국인이 거의 10거래일 정도 사다가 오늘 처음으로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이제 오전장이라서 그렇게 뭐 많이 보이진 않는데 최근에 샀던 것보다는 좀 많이 팔고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레인보우가 그동안은 올라갈 수 있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삼성으로 인수된다는 것 때문에 예. 그거 하나였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막 갑자기 몇 배가 늘어가지고 주가가 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M&A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삼성으로 이제 인수가 완전히 절차가 끝나는 순간이 저는 뭐 완전히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주춤하면서 거기에 있던 돈들이 다른 이제 저평가 로봇주들로 막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소형 로봇주들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네. 뭐 휴림 로봇도 가고 있고 클로봇도 가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 가고요. 네, 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갔던 것들인데 네. 마저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로봇을 대체할 만한 테마는 저는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 제일 문제가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강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한국 로봇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올해 전 세계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붙었어요. 미중 전쟁 붙었죠. 거기다 유명한 기업들, 뭐 컨퍼런스 콜이나 어떤 행사장에 다 로봇 끌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로봇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뭐 AI라든지 양자라든지 되게 많아요, 테마가.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잘하는 부분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는 로봇이 아직 테마가 저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약간의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가 하락하는 거 아까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목표가 상향이나 이런 것들도 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로보티즈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에 네. 제가 이제 나와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대주주가 매도를 좀 했어요. 이거는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종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오늘 로봇주가 올라간 재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SK 최태원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네. 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간 것 때문에 SK 쪽에 관련된 로봇이 뭐가 있더라고요. 그 종목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티라유텍.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되게 소외된 종목이라서 시장에서 아직도 관심이 잘 없어요. 근데 SK 쪽에서 계속 로봇 얘기 나온다? 이 종목 보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오늘 장중에 14% 정도 갔다가 좀 빠졌는데 제가 이 지분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그 SK 쪽에 있다가 LS 일렉트릭으로 이제 인수가 되어버리면서 시장에서는 별로 이제 관심은 좀 넘어간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SK 쪽의 지분을 많이 받았던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가 인수가 되더라도 좀 교류가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삼성에서 떨어져 나간 기업들도 시간이 지나도 삼성과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티라유텍이 과거 SK 지분을 갖고 있던 종목 기업이고 지금은 LS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연결고리에 있어서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요 그 티라유텍의 어떤 고객사 여기 목록들이 보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화학 또 한화그룹주 이런 현대그룹주 이런 쪽이랑 예전에 과거에 거래했던 이력들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이 종목은 좀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좀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은 지금 로봇테마 쪽이랑 그리고 삼성하이닉스 테마 이런 거랑도 어쨌든 연결고리들이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티라유텍도 다른 로봇주처럼 아쉬운 건 실적입니다. 적자가 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덜 올라간 로봇 중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생각난 김에 또 몇 종목 제가 괜찮아 보이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스맥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스맥이라는 종목이 이게 지금 보면 주가가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실적이 괜찮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거 재무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2022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 전에 계속 적자가 나다가 22년도에 흑자 돌아섰고 23년도 흑자 나왔고요. 24년도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1, 2, 3분기 다 합해봤을 때 이미 작년 실적을 도달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만 무난하게 나온다면 스맥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또 최고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이 종목 저는 실적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예전에 삼성에 있다가 삼성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그런 이제 회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진출 소식들이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낮지 않다 보니까 이 수출 나오는 기업들, 실적 나오는 기업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맥의 경우는 저는 로봇주 지금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거는 눌림목에 사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매물대가 한 4,000원 정도 걸쳐 있어요. 근데 뚫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돌파한다면 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스맥 하나 보여드리고 싶고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얘가 오늘 좀 갑자기 좀 뛰더라고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재료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봇 관련 특허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이 그 순수 로봇 기업인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ESS,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관련주로 최근에 또 엮인 게 있어서 인공지능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실적은 좀 별로이지만 좀 다양한 쪽에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과거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품들 원래는 일본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최초로 국산화를 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RS 오토메이션도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조정시에 들어가야 돼서 이 종목은 좀 충분히 빠지면은 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라유텍과 스맥, RS 오토메이션 말씀 주셨는데 마스터님 이 종목 차트 열고 보니까 네. 잘 갔던 로봇주 대비해서는 좀 많이 못 간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후발주들입니다. 후발주자들로 좀 네. 살펴보자. 특히 티라유텍은 SK 관련 로봇주로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100% 수익 가져가고 있는 로보티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 추가적인 AS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이 뚜렷하거든요. 네. 이 수급들이 로봇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여전히 살아있죠. 아직도 저는 좋다고 봐요. 특히 이제 이 딥시크라는 게 그 이번에 뭐 접속을 차단했다고 하지만 그 오픈 소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소스 자체는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연구 개발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또 개량을 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오픈 소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오를 여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AI 쪽이 좀 잘 가면서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네. 좀 사이버 보안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시크라는 게 이게 결국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때문에 현재 그 사이트 자체를 우리 정부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차단을 좀 시켜놨었어요. 그래가지고 AI 관련해서 좀 볼만한 섹터는 저는 사이버 보안 쪽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는 더 수혜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종목들 몇 개만 좀 봐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났었어요. 아, 솔트룩스도 네. 사이버 보안 쪽인가요? 이쪽은 이제 AI 챗봇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문제가 뭐냐면 실체가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많이 갔던 게 바이브 컴퍼니. 얘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랬는데 결국엔 이 종목들의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브 컴퍼니 보시면은 지금 5년 연속, 현재 6년 연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의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안이라는 섹터를 따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 보안이라는 영역은 그래도 계속 커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볼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랩 같은 기업이 좀 규모도 있고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안랩을 저는 일단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제일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약간 이제 정치권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좀 그런 변동성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이런 기업도 괜찮더라고요. 바닥에서 차차 이제 올라가고 있고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주가도 저점이고 재무 상태를 보니까 이번에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2025년도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와서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은 보안으로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 이외에도 지니어스 같은 게 지난주에 좀 괜찮았었다가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니어스 좋게 봅니다. 네. 외국인들 많이 들고 있고 실적 보시면은 꾸준하게 흑자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니어스는 저는 AI 쪽 사이버 보안 쪽에서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10,000원, 11,000원 정도 주가 있지만 전 나중에 15,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시총도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하니까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XM 같은 종목들도 요즘에 약간 테마성으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XM도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예. 이 종목은 신용이 좀 높은 종목이라서 변동이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나. 비슷한 종목으로 인스피언도 비슷한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 달에 상장을 해서 그 당시 2만 원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9,000원대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피언 같은 거는 그때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라 요즘에 약간 보면은 신규주들이 좀 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 AI 보안 쪽에서 좀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이라 인스피언 같은 것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종목이나 말씀 주셨는데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지니언스인가요?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 보이고 네. 다른 종목들도 이 테마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로봇이 여기저기 막 가는 것처럼 예. AI 보안 쪽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니언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다 챙겨주셨어요. 보안 쪽으로 좀 치우쳐서 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고루고루 AI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오늘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유리기판. 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가져오게 됐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개장 초에는 좀 빠졌다가 지금 네. 열심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네네.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봇이나 이런 것도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미 다 올랐어요. 좋지만 이미 오늘은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좀 약간 정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큰 종목을 보다 보니까 반도체 유리기판 선정하게 됐어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쏟아진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치를 약간 하회했다는 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괜찮거든요. 대신 이번에 실적은 조금 못 나왔을지언정 올해 2025년도 실적은 대신 목표치를 좀 상향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해줬고요. 올해 매출액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 올해 매출액은 22% 그리고 영업이익은 69% 정도를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미 회사에서 가이던스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연결돼서 좀 올라가게 됐는데, 유리기판이라는 게 아직은 그 어느 곳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은 있지만 이게 어디로 들어갈지 누가 채택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좀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러다가 어느 한 곳에서 쓰기 시작하고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데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거를 도입하려고 고민하는 곳이 엔비디아, 또 인텔, AMD, 브로드컴, 또 삼성과 SK하이닉스 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리기판이라는 시장은 작년에 제품들은 다 나왔어요. 제품 나왔고 이제 이 메인급 회사들 중에서 적용을 할지 안 할지를 올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쪽이 결정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를 가져온 이유가 그 유리기판 쪽에서는 그 SKC가 CES에서 처음으로 유리기판을 공개를 짜잔하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팔고 왔다.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랑 거래한 거 아니야? 왜냐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추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SK와 거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잘하면 엔비디아랑도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를 가져오게 됐고요. 현재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앱솔릭스, 이 회사가 가장 선두에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밸류체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하이닉스 쪽이랑 주가가 되게 비슷하게 가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조만간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이 2월 10일인데요. 다가오는 2월 19일에서 21일 열흘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미콘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술들도 많이 자랑을 할 것이고 유리기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유리기판이라든지 또 반도체에 관련 신기술들, HBM 얘기 또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지금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글로벌 일정으로 보게 되면 4월 8일에서 9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영진 서밋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짧은 일정으로는 열흘 뒤 한국에서, 그리고 4월 초에 두 달 뒤죠. 두 달 뒤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일정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잘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챙겨볼까요? 네네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는 작년에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오름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현재 구간이 약간 빠진 구간에서 사실 지난주에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아쉽지만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지금 33,000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정도로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겠다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밑으로
한 마이너스 한 10%까지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3만 원이 깨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가는 요게 이제 지난 고점이 4월에 만들었던 고점이 41,450원이에요. 여기는 돌파가 한 번에 어려울 것 같아서 요 고점 근처 가격인 41,4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봤는데 떨어지는 걸 잡으셔서 올라갈 때 파신다면 한 30에서 40%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목표가를 잡게 된 거는 요 재무 상태, 실적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유리기판 안에서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41,400원, 손절가 29,000원이고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담아두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 받았으니까 여러분 일정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업앤다운 함께 했고요. 넘어가서 빅픽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경훈 마스터와 수익을 향한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빅픽처 세 가지 종목들 챙겨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는요. 제약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금리 인하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정말 강한 종목 주셨네요. 올릭스 받았거든요.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대중바이오 제재 시에 한국의 바이오가 반사이익 볼 거다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오늘 이 이슈에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일라이릴리에 기술 수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2018년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종목 주셨는데 너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뛰지 않았나라는 사실 생각이 이미 들어서. 네, 재료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와가지고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고 오늘 아침에 이제 흔히 점상을 가게 된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컸거든요. 처음에 알테오젠도 상장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바닥에 있다가 2019년도에 기술 수출 이전을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또 몇 년 쉬다가 최근에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또 코스닥 시총 2등까지 올라가는 또 상황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올릭스가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 끝난 흐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결국에 이제 관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관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올릭스가 이번에 이제 일라이릴리 쪽이랑 계약을 하게 돼서 지금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일라이릴리 하면도 미국에서도 제일 최고 가는 네, 또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네. 얘기거든요. 올릭스가 이번에 그 기술 수출한 그 약품의 경우도 원래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비만 치료제가 다 그래요, 사실은. 당. 네, 이걸로 만든 건 아닌데 예. 하다 보니까 임상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네 그래가지고 출시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올릭스도 원래는 지방 간염 치료제로 내놓았던 약이었는데 네.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라릴리가 또 지금 비만 치료제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제품도 있고 그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가오는 임상 이상부터는 일라릴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성공 가능성, 삼상과 완성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제약 회사들이 수년간 적자이면서 연구 개발을 쏟아부는 이유가 이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술 수출을 해서 돈 버는 마일스톤도 받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건데 네. 앞으로 보통 이제 이 기술 수출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과거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보면은 호재 나오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릭스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나온 성과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들 적자 나왔던 거 이번에 다 돌리고 과거의 알테오전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로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갔는데 이거 앞으로 막 상한가 연달아 가서 네. 막 못 사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조정식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빠질 때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웬만하면 상한가가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내일부터거든요. 오늘 못 샀기 때문에 내일 살려고 달려두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이 제일 조심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떴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말씀드리겠는데 가격 가이드라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올릭스가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일 일단 갭상승 나올 거라는 거는 저는 거의 뭐 99%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3만 원대 좀 매물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3만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여기서부터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내일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3만 원 넘는다? 그러면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내일 급등을 해서 3만 원 위에서 출발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갔다가 밀리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참고로 작년 10월 달에 3만 원, 3만 2천 원대 매물이 좀 있습니다. 요 구간이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하더라도 여기를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한번 더 가가지고 상한가를 2번 가게 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일 저기서 애매하다 싶으시면 저는 일단 매도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자이신 분들은 떨어지는 걸 기다리시면 좋겠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오늘 운 좋게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체결됐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3만 원 이상 가면은 저는 일단 매도하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2만 5천 원이 깨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필요하신 분들은 2만 4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네. 필요가 있겠고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내일. 네, 내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3만 원 돌파됐다면 목표가 3만 원 도달 일단은 좀 챙기고 네. 내려왔을 때 또 잡자 말씀 주셨는데 그 가격은 그럼 아직인 거죠? 네, 아직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한번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략을 또 수정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내일 상황을 보고 또 제가 추후 방송 저희 또 공개 방송이 또 수요일 날 있으니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하세요? 4시? 오늘은 따로는 없고 제가 수요일 날 장중 방송과 장 끝나고 마감 방송까지 제가 풀로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과 함께 올릭스 추가적인 점검 함께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익 중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상한가 즐기시면 되겠고 내일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겠어요. 목표가 3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받았습니다.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도체. 오늘 반도체 안에서 기회가 될 만한 종목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한미반도체 받아봤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개파락 출발이 됐었더라고요. 한 4%, 네네. 5%의 급락으로 출발이 됐었고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HBM에 필수로 들어가는 그 장비, TC 본더 로 작년에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보였었죠. 영업이익률은 46%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급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을 주셨는데 왜 가져오셨는지부터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또 한미 반도체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락하는 거는 좀 관세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좀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런데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이제 그동안 있던 투자들이 좀 떠나고 있다는 건데 관세 우려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관세라는 게 이게 경쟁력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1등 기업한테는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이 새롭게 진입하는 쪽이 어렵지 1등은 상관없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이 HBM에 들어가는 TC 본더 쪽에 있어서는 1등 기업이에요. 독보적이죠. 네, 글로벌 1등이고요. 이게 이 반도체라는 게 점점 이 적층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몇 단을 쌓느냐. 그게 관건인데 거기에 이거를 쌓는 기술, 쌓을 때 필요한 장비가 바로 TC 본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필요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관세 부과돼도 상관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블랙웰 칩 있잖아요. 그것도 한미반도체의 TC 본더가 사용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오늘 하락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가 최근에 나름 좀 올랐어요. 6만 원대에 있다가 12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구간을 노리는 전략이 딱 저는 오늘부터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시가 있었어요. 곽동신 회장이 네. 2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호재인데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오늘장인 것 같거든요. 네네. 오늘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적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한미반도체?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결국 밸류업이거든요. 밸류업이라는 게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느냐 네. 이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주들이 제일 먼저 밸류업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좋아졌었어요. 외국인도 많이 샀고 마찬가지로 이 한미반도체도 이 최근에 곽 회장이 원래 부회장이었다가 작년에 네. 회장으로 승진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딱 2025년도 들어서게 됐는데 뭐 주주들한테 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 액션을 좀 하는 게 자사주 매입. 결국엔 이거를 매입만해서 끝나면 안 되고 소각까지 소각을 결제져야 해야죠.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더 환호하고 좋아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번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하락한 것이 있었고 저는 이제 올해가 사실 더 기대돼요. 작년도 역대급 영업이익과 네. 영업이익 5천억 시대 그리고 영업이익 2천억에 2,500억. 네, 매출액 5천억을 진입을 했는데 올해는 그 이상을 할 거란 말이죠. 한 2배 정도 되겠어요. 가까이. 네, 물론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현재 이 HBM과 하이닉스와의 거래 그리고 HBM의 필요성, 엔비디아의 성장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직 저는 수주잔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저실적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회사가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네. 또 업계 1등이라는 이 글로벌 1등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빠지듯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꺾이지 않는 한 하이닉스 꺾이지 않을 것이고 하이닉스 안 꺾이면 한미반도체도 따라가게 되는 그림으로 좀 네. 가겠어요. 자, 차트 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도 6%의 급락이에요. 오늘 낙폭을 크게 만회를 못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인데 그럼 들어간다면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일단 최근에 여기 11, 12만 원대 요때 예. 실적 나오면서 호재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아서 아마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자리를 보면은 일단 10만 원이 깨졌다는 거는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가격이에요. 저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막 20%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10만 원이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제 차트로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찍혀 있는데 이거 오늘 던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이럴 때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오늘이 바닥이냐?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내일 트럼프 관세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바닥 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주가가 여기 현재 어쨌든 10만 원이 깨졌잖아요. 예. 이게 오늘 만약에 10만 원 위쪽에서 주가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9만 원대 애매하게 끝났다? 그러면 내일 추가랑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화살표가 찍히면은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오는 경우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내일 저는 트럼프의 관세 수위에 따라서 바닥이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어느 정도냐면 한 8만 5천 원까지는 저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8만 5천 원까지 빠진다고 해서 회사 망했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저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지금 심란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난번 12만 원 넘어가서 막 호재 나왔을 때 이때 네. 1월 말경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대로 물렸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지금 심란하실 거고 어차피 장투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번에 하락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들어가서도 좀 손실이 있지만 길게 끌고 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14만 원 근처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15만 14만 원은 네, 15만 원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14만 9천 원 정도를 오프 자리로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저점 매수 하셨다가 올라갈 때 네.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오늘 네.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원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인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계속해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만약에 12만 원 선 최근에 들어가서 물려있는 사람들 우리가 물탈 타이밍을 좀 알려주고자 한다면 역시나 내려가서 뭐 양봉 떴을 때 그때 좀 물타 볼까요? 이번에 저는 이번 기회를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저점이 지금 9만 원 선에서 웬만하면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밀릴 수도 있어서 8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예. 그 구간을 저는 추가 매수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종목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희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와서 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니까 계속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흐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 주셨죠. 두 번째 종목 한미 반도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올까요? 엔터주 받았습니다. 엔터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앞서 우리 하이브 매수 괜찮다. 그리고 엔터 여전히 열려있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의 종목이에요. 디어유 받았습니다. 네. 자, 디어유가 오늘 신고가로 접어든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전히 상승 룸이 남았는지 궁금한데 팬덤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 텐센트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시장 진출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매출이 1,000억 원이 돌파가 될 전망이다. 실적도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디어유, 왜 디어유 가져오셨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가져온 거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디어유. 그때도 네, 주셨나요? 네, 그때도 동메달로 제가 2월 3일 날 나와가지고 예. 그대로 가져오게 됐는데 가져온 이유가 그때도 좋았기 때문에 드렸던 거고 오늘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목표가랑 가격 전략 이런 것들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하고 가져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예. 엔터가 뜨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수익이 지금 한 뭐 15% 넘어서 한 17, 18 정도 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갖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야기부터 포인트부터 네.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네. 버블은 다들 아시려나요? 그 연예인과 뭐 아티스트와 소통을 하는 창구잖아요. 네,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사실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가 원탑입니다. 거기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이 이제 버블? 버블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아래로 쭉쭉쭉 또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SM이 운영을 하는 곳이라서 SM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같이 가는 경향들도 있고요. 또 SM이 또 카카오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네. 또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진 것도 또 서로 시너지가 계속해서 누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어유를 계속 이제 보고 있었었는데 사실 엔터주 쪽에서는 엔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다 덩치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 하이브가 대표 종목이긴 하지만 하이브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0조 원 가까이에요. 9조 원 정도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SM의 경우도 시총이 지금 2조 원 정도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조 단위 때서 들고 있어서 네. 또 다 엔터주를 사서 너무 무거워요. 그렇다고 또 실적이 없는 너무 작은 종목 사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디어유를 드리게 됐었는데 디어유는 시총이 지금 한 9천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신용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지난 9월 달부터 해서 요만큼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근데 제가 디어유를 갖고 오게 된 이유가 지난주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재료가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최근에 뭐냐면 그 중국 쪽에서 중국 쪽에 우리나라와 좀 관계 개선의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원식 그 국회의장과도 시진핑과의 만남이 또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교류가 좀 있으면서 이러다가 한한령의 해제가 다시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텐센트랑 중국 진출한 거, 또 최근에 한중 관계 개선의 시그널, 또 작년 말에는 또 그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에 갈 때 또 무비자 입국을 또 허용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시너지를 생각했을 때 디어유 저는 좋게 보고 있어서 그때 지난주에 제가 45,000원 목표가 드렸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전히 45,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혹시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2차 더 돌파한 걸 보고서 2차 목표까지 제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가실 분들은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좋아 보인다. 오늘 하실 분들은 손절가 37,000원 잡고 들어가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월요일에 사셨다면 한 15% 수익을 보고 네. 계실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45,000원, 손절가 37,000원. 손절가 37,000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가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늘 보시면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45,000원 도전하는 게 내일 갑자기 뿅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좀 밀렸다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엔터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 종목이 장중에 저점으로 한 아까 60%가 빠졌던 적이 또 있었어요. 분봉으로 봐주시겠어요? 네, 이게 변동성이 좀 있단 말이죠, 엔터가. 예. 아침에 보시면은 잠깐 올랐는데 한 차례 차익 쏙 실현이 뺐네요. 또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37,000원 잡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저는 생각해서 드렸던 거고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는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저점을 노리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유 받았고요.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엔터주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확인해 드릴게요.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훈 마스터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혼조세, 그리고 코스닥은 오름폭 키우고 있는데요. 오후장 시장 대응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또 미국 증시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연달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그만큼 시장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오전에 양시장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도 관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순매수 자금이
최근에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가 코스피에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오히려 빠져나갔고 기관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강세 섹터를 좀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약 1경 4,578조, 10조 달러 규모의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봇주들이 연일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RM, SM 코어, 휴림 로봇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바이오 개별주의 등락폭도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외국인은 6,122억을 매도했고 기관은 2,64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은 충분히 하락한 구간에서 반등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가 저항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항 구간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강화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 이슈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신흥국 시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이슈를 조금 업데이트 해보면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이 상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내일이나 모레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8위의 무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관세 전쟁의 대상으로는 유럽연합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EU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관세 이슈로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살펴보면요. 이 흐름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한국의 관세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미 양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98% 이상의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세율을 넘어서 무역 수지를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한국의 대미흑자 규모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1일이나 12일, 내일이나 모레쯤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요.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DS 부문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AI 제품 위주의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올해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이 0.88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지만 관세 이슈와 함께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대로 현금 비중을 일부 보유한 채 운영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리슈어링 측면에서 미국 내에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상반기에 준공되는 하나솔루션의 솔라 허브가 있고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테일러 2공장이 내년 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현대기아도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리슈어링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시장이 조정받는다면 대다수의 종목이 더 큰 폭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1조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그리고 상호 관세 설정, 방위비 2배 증액, 그리고 일본 제철의 인수가 불어된 US 스틸에 대한 투자에 대해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전방위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도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중국의 1월 신규 대출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활동과 유동성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의 맥도날드 실적도 발표 예정입니다. 이달 12일에는 MSCI 정기 리뷰를 통해서 지수 편출입이 이루어지는데 MSCI 한국 지수에 최다 수준의 편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스코DX, LG화학, 우선주의 경우에는 편출이 확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크래프톤과 코카콜라,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를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Fear and Greed라고 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도 좀 챙겨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공포 구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인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공포, 익스트림 피어라고 하는 극심한 공포가 시장에 찾아왔을 때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 출발할 때 관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반도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탄탄히 버텨주면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도체도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들 잡히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특징 섹터로 반도체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 섹터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확실히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쏟아지고 있죠. 일단 연초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는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고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무려 경쟁사인 아이폰에 공급될 것이라는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수년에 걸쳐서 소니가 독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독점을 깨고 이원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4,800만 화소 초광각 COMS 이미지 센서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전자가 전담팀을 꾸렸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정희 회장과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하면서 이재용 회장과 3자 회동을 통해서 인공지능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투자 요청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입장에서는 연결 현금성 자산이 107조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AI 반도체 공급의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칩 제조를 담당하게 되면 파운드리 수주가 급증할 것이고 TSMC 중심의 AI 반도체 생산 구조에서 삼성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SK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안 좋았던 이유가 결국 HBM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AI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침투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빠지게 된 것이죠. 일단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필수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 설비를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또 턴키로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스타게이트의 전략 파트너로서 최대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특정 고객에게 공급이 집중된 경쟁사들과 달리 HBM,
eSSD, 그리고 GDDR7 같은 AI 메모리를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이 삼성전자의 강점이다 볼 수 있겠고요. AI 전용 칩 생산을 협력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급망까지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이번 회동의 핵심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와 보조금 확보 여부가 프로젝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 파운드리 고객사의 이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문을 검토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수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저는 가온칩스가 이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라고 하죠. 칩 설계부터 검증, 테이프아웃이라고 하는 최종 설계 완료 후에 생산 단계 그리고 양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설계를 책임지는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가온칩스의 경쟁력이 있다면 미세 공정과 하이엔드 칩 분야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28나노 이하 공정 프로젝트의 86%를 이 가온칩스가 수행을 했고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수주가 확대되면 이제 파운드리 수주가 급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의 DSP인 가온칩스에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NPU하고 AI 가속기를 말하는데요. AI 학습 추론에 쓰이는 칩입니다. 역시 삼성 파운드리 기반 설계를 가온칩스가 하고요.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는 HPC라고 하는 반도체가 쓰이는데 HPC AI 반도체 설계도 가온칩스가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AI 가속기, 2나노급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첨단 공정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고요. AI, 자율주행, 보안 등 고부가 가치 반도체 설계가 모두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ASIC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브로드컴에서 구글과 메타 등에 공급하는 주문형 반도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에 대해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ASIC 수요로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ASIC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가온칩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과의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난 3분기 기준 매출을 좀 살펴보면 AI 반도체 매출의 55.8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부문이 15.8%, 그리고 보안 부문이 12.31%, 디스플레이 부문이 0.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AI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는 24년 1년 동안 내내 빠졌어요. 고점 대비 4분의 1 투방이 났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반도체 업황 둔화에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H100 열풍이 불면서 기존 범용 AI 칩 선호가 증가하고 맞춤형 칩 주문량이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덮친 격으로 가온칩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기관 물량이 빠져나간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AI 반도체 전환하고 연구개발비도 증가하고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원가율이 상승했다면 25년부터는 신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양산 매출이 기존 개발 매출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이 퀀텀 점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최선호주로 가온칩스를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붉은색을 강세 국면, 그리고 푸른색을 약세 국면으로 설정을 해봤는데, 과거에도 이런 약세 국면을 지나면 이렇게 주가는
점진적으로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이런 매물을 흡수하면서 장기적인 스테이지 2 구간, 대세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24년 내내 하락하다가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매물을 흡수하면서 변동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다시 축소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8,0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렇게 지지 구간인 4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78,000원 조금 보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받아봤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섹터 내 최선호주라고 말씀 주셨고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잇따르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3% 정도의 빨간불 5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내 탑픽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는 물씬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진건설 로봇 강하게 키워 올라가고 있는데 탑픽주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젤런스키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도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장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교통과 물류 인프라 재건이 필요할 겁니다. 도로와 철도 복구, 그리고 항만과 물류 시스템 복구, 그리고 공항과 항공 운송에 대한 재건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복구도 필요하겠죠. 전력망과 관련한 발전소 복구 같은 것들인데요. 러시아의 공격으로 송대전이 파괴되고 발전소가 파괴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구가 필요할 겁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신규 건설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와 도시 재건도 필요하겠죠.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주택 복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마리우폴 그리고 히르키우 같은 주요 도시의 건물과 인프라 복구가 우선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과 경제 재건 그리고 방위 산업과 안보 강화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농업 인프라에 대한 복구입니다. 왜 농업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인프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농경지 복구와 특히 동부 지역에 지뢰와 불발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작지 복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유엔과 민간 방산기업의 지뢰 제거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또 곡물 저장과 수출 인프라에 대한 복원도 필요하고 농업용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농업 회복 없이는 경제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농기계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종목이 TYM이라고 하는 농기계 전문 기업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TYM은 1951년 설립된 농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동양물산 기업에서 21년 3월에 TYM으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농기계 부문에서 독보적인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YM은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에 주력을 해서 국내 최초로 국가 형식 검사를 통과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SAM이라고 하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개발해서 장비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지오펜싱을 통해서 안심구역 이탈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장비 상태를 앱에서 손쉽게 원격으로 배터리 연료라든지 요소수 같은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그래프로 생성해서 작업 경로를 기록하고 쉽게 운영 내역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런 TYM의 기술들이 세일즈 포인트가 되어서 대형 농경지가 있는 북미, 유럽, 호주에서 폭발적인 수요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인건비가 비싸고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자율주행과 원격관리 기능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 그리고 미국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대형 농장에서 TYM의 SAM 기술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TYM의 핵심 제품은 트랙터입니다. 소형 트랙터부터 중형, 대형 트랙터까지 모든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서 특히 시장 침투율이 강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트랙터뿐만 아니라 콤바인, 이양기, 엔진, 그리고 농업용 어태치먼트까지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사인 존 디어와 쿠보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농기계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YM이 공급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상장사인 대동이 국내 점유율 1위인 상황인데요. 북미와 유럽 시장 점유율에서는 TYM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24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본다면 대동은 TYM이 대동보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둘 다 비슷한 주가의 흐름이 예상되지만 TYM이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해외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TYM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수출 성장 측면으로 본다면 TYM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비슷한 흐름으로 둘 다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는데요. 북미 농기계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매출 부진이 발생을 했고요.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 증가와 또 해상 운송비 상승으로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미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TYM이 분명히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그간 우크라이나 트랙터를 기증한 이력이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13억 상당의 농기계와 현금을 기부해서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과 지역사회 복구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재건 국면에 들어가면 이게 판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종전 협상이 될 때까지 단기적인 모멘텀은 농기계와 농업 인프라 관련주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텀피싱 관점에서 건설기계 부문에서도 또 유압 실린더를 하는 DY 파워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강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과거에 대세 하락하는 이런 구간을 보이다가 이렇게 지금 매물을 흡수하는 레지스탕스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다시피 대세 상승하는 스테이지 2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24년 내내 이렇게 23년, 24년 하락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정도 가격 구간, 6,000원 초반 구간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5,300원부터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이 조정받았던 이런 구간에서 4,7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아마 이 정도 가격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4,700원으로 설정하고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한 8,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모멘텀이 붙어있는 농기계 관련주 TYM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재건 쪽 관련해서 탑픽주 각각 뽑아주셨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주 쪽으로 가져와 주셨네요. 빙글에 네. 어디까지 열어보면 좋을지 모멘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는 음식료업인데요. 그중에서도 빙과류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게 된 빙그레입니다.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투자 관점을 들어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삼양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북미와 유럽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 때문인데, 일단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SNS 바이럴 효과와 극강의 매운맛 챌린지까지 유행을 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매운 음식에 관심 있는 미국부터 중국, 동남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한 인기까지 높아지면서 PPL 효과로 불닭볶음면이 자주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생긴 건데요. 한국에는 라면과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한번 맛을 보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메로나인데요. 일단 메로나를 95년부터 네, 메로나 살펴보면요. 같은 경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또 실제로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계속 인기 있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아이스크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삼양식품의 최근 놀라운 주가 슈팅을 봤을 때 빙그레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모멘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메로나인데요. 일단 메로나를 95년부터 하와이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 정도 인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빙그레에서 내수가 안 좋아지니까 겨울에 잘 팔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비수기에는 계절이 반대인 곳에 수출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진출한 국가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바닐라, 초코, 딸기는 많지만 멜론을 향료로 하는 아이스크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이거는 혁신이다 라고 해서 불티나게 팔렸고, 현지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나올 만큼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남미와 브라질에서 성공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한인 마켓 위주로 판매를 하다가 입소문이 퍼져서 코스트코에 입점을 했는데요. 코스트코에 성공하고 나니까 코로나 시기부터 메로나 미국 매출만 160억, 223억, 270억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샘스클럽 그리고 월마트 같은 글로벌 유통 체인망에 입점해서 실적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올때 메로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최근에는 뚱바라고 하는 바나나 맛 우유가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외국 해외 관광객들이 공항이나 편의점에서 뚱바를 한국 필수 기념품으로 구매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24년 기준 바나나 맛 우유는 30개국 이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해외에도 초코우유, 딸기우유, 커피우유는 많지만 생각해보면 바나나 맛 우유는 너무 신선하다는 리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다, 바나나를 마시는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셔봐도요, 이 바나나 우유는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농도와 단맛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쿠팡 글로벌과 알리바바, 쇼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황금 바나나 맛 우유를 별도로 출시해서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동남아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뿐만 아니라 딸기, 메론, 바닐라, 커피, 타로 맛까지 출시를 해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할랄 인증까지 취득하면서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뚱뚱한 바나나 맛 우유 말고 테트라팩, 소주 패키지 같은 그런 테트라팩 형태의 패키지를 도입해서 현지화에 맞는 디자인 팩을 도입했고, 또 혜태 아이스크림의 지분을 247억 작년에 추가로 획득하면서 인수하기도 했고, 만성적자인 혜태 아이스크림의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인 롯데제과에게도 앞서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는데요. 주요 제품인 메로나,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붕어 싸만코 같은 브랜드들이
메가 브랜드로 성장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4분기 매출도 한 5.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계절적 특징이 있죠.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잘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분기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예상을 합니다. 해상 운임비도 증가했고 단기적인 비용 증가 그리고 해외 마케팅 비용 증가로 단기적인 손실이 해석되고요. 계절적 특성으로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절적 특성 그리고 해외 투자 비용으로 인한 단기적인 실적 악화는 오히려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빈과 시장은 축소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거래가 24년 국내 빈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2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제과, 이름을 바꿨죠. 롯데웰푸드, 그리고 3위가 하겐다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빈거래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PE 멀티플이 9.8배인데 12개월 포워드 멀티플은 7.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롯데웰푸드의 경우에는 현재 14배고 동종업 평균이 18배에서 19배 정도 되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반영하고 해외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끌레도르라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제품과 빵또아라는 아이스크림까지 해외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종업 평균 이상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해는 더위사냥, 슈퍼콘, 붕어 싸마코 같은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PQ가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모멘텀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하는 스테이지 4 구간을 상승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지스탕스 구간, 변동성을 이렇게 상승시키고 높이고 변동성을 다시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빈거래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82,000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77,000원 상승 이 반등 시작 부근인 7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맛을 다시게 하는 투자 포인트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빈거래까지 스페셜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핫딜 통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딜사이트 경제TV 신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이슈들이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CJ, CGV 관련한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적 관련한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쪽에서 실적이 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CGV가 지난 7일 지난해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CGV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9,579억 원, 영업이익
759억 원을 기록하면서 2023년과 비교해 각각 26.7%, 54.6%씩 증가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순손실 규모는 504억 원 늘어난 마이너스 1,73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성공했지만 국내 실적과 해외 실적이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해외 부문을 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튀르키예가 있는데 중국에서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영업이익의 흑자 확대가 되는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9%, 22.1%씩 각각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각각 마이너스 76억 원, 마이너스 16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그 반대로 실적에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에서 보면은 상반기에는 영화 파묘와 범죄도시 4를 비롯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관람객이 증가했지만 반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흥행작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아쉬움을 남겼고요. 시장 축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CGV는 컨세션과 광고 등 비상영 사업의 성장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갔습니다. 또 기술 특별관 강화 그리고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전년 대비 CGV 관람객은 7.4%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상승하고 비용 구조를 개선했음에도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흥행작 부족 등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내어줬습니다. OTT 시장이 또 크게 성장했다 보니까 흥행작이 좀 부족해지면서 영화관 쪽도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남아 쪽은 긍정적인 실적의 흐름을 보였다고 했는데 혹시 흥행한 그 요인이 있을까요? 네, 우선 CGV는 베트남에서는 로컬 작품의 흥행과 영화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2019년 실적을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2,07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인건비와 임차료 등 주요 고정비 구조 개선 효과로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4억 원 증가한 2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인도네시아에서는 로컬 및 얼터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화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스크린X, PLP 등 기술관, 특별관 도입, 그리고 K-메뉴 확대 등 컨세션 사업의 강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서 매출 1,014억 원, 영업이익 127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에서는 매출 1,547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속된 긴축 경제 영향으로 관람객이 감소했음에도 매점과 광고 부문에서 매출이 늘었고 고정비를 효율화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고정비를 잘 관리하는 것만큼 또 장사를 잘 펴내는 데 중요한 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광고 매출 쪽에서도 꽤 눈에 높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CGV의 전략이나 계획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네, CGV는 올해 전략 국가 중심의 스크린X 기술 특별관의 확대 그리고 다수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개봉에 따른 글로벌 영화 시장의 성장,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CGV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신규 편입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서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디벨로퍼 자광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개발 사업 분수령이 이달쯤이면 좀 마무리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소식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사업인 관련 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시행사와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광이 추진하고 있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효자동 3가 1원에 23만 565제곱미터 부지에 143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2,000실 규모의 호텔 그리고 3,999가
9가구의 규모 아파트, 또 558실의 규모의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의 전주공장 부지를 2017년 1,98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당시 다수의 대주단으로부터 브릿지론을 조달했습니다. 실제 자광이 2018년 말 기준 단기 차입금은 2,406억 원 중 2,330억 원이 PF의 일반 자금 대출로 구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부지를 매입할 때 다수의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은 막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또 이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철거에 돌입했지만 철거 현장에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훼손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본 PF 전환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이달 중에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는 브릿지론 만기 도래 후 대주단과 만기 연장 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중에 최종 결정 여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주공장 부지사업 관계자는 브릿지론 만기가 지난해 말 도래한 상황에서 시행사와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2월 중순에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대주단이 만기 연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 이익 상실 선언 후에 사업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사업 진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실상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도 좀 벅찬 상황이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NC소프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딜 통해서도 물적 분할이라든지 구조 개편이라든지 관련한 소식들 몇몇 전해드렸는데요. 올해의 경영 전략이 포스트 리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소식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추진한 사업 조직 구조 재편 작업에 마침표를 찍은 만큼 외형 성장을 위한 신작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기 때문인데요. 실제 NC소프트는 지난해 수집형 RPG 호연, 그리고 MMORPG 스론 앤 리버티 글로벌, 그리고 또 방치형 게임 저니 오브 모나크를 시장에 내놨고 올해 아이온2와 LLL, 그리고 택탄을 비롯해 레거시 IP 기반의 신작 2종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물적 분할 절차를 마친 개발 스튜디오의 환정에서 보면요. 경영 방향성은 신규 IP 개발로 구체화되는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의 세계관을 계승한 호연, 그리고 리니지 IP를 재해석한 저니 오브 모나크, 또 아이온 후속작 아이온2 등 NC소프트가 본사에서 준비한 신작은 총 3종인데요. 또 이 3종은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반면 퍼스트 스파크 게임즈의 TL, 또 빅파이어 게임즈의 LLL, 또 루디우드 게임즈의 택탄 등 이제 나머지 3종은 각 개별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준비 중인 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NC소프트가 분할 신설된 자회사를 중심으로 특히 IP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는 리니지 특유의 색채를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각 개발 스튜디오가 본사인 NC소프트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유연하고 창의적인 게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김택진 그리고 박명무 NC소프트 공동대표가 강조하는 도전 정신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TL을 제외한 LLL과 택탄 2개의 작품이 NC소프트가 그동안 선보이지 않은 장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포스트 리니지를 경영 전략으로 잘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색채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업계 내에서는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을까요? 특히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특히 게임 산업의 관심은 빅파이어 게임즈가 준비 중인 루트 슈터 신작 LLL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작품이 NC소프트의 수건인 서구권 공략을 위한 주요 타이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신작을 출시했습니다만 MMORPG랑 RPG 등 장르적 한계 때문에 한국과 유사한 대만, 그리고 마카오, 홍콩 등 중화권 시장에만 진출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매출 비중만 보더라도 누적 매출 1조 1,687억 원의 82.3%인 9,614억 원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LLL을 계기로 이러한 지역 의존도가 달라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팅 게임에 대해 북미와 유럽에 선호하는 게 높은 만큼 서구권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와 또 게임업계 내에서의 최근 동향 한번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는 FNF 홀딩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매출 비중을 좀 크게 두고 있는 회사죠. 실적 관련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FNF 홀딩스가 지난해 내수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다만 중국 내 부실 점포 정리로 비용 효율화에 빠르게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선보인 브랜드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FNF 홀딩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1조 8,960억 원의 매출과 4,50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4.2% 줄었고 영업이익은 18.3%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27.9%에서 23.8%로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것 같은데 국내에선 어떤가요? 국내도 사실 경기 상황이 좋진 않았거든요. 네, 실제 국내의 경우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던 가운데 9월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류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됐고요. 또 주요 시장인 중국의 경우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전망은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조금은 다른 성적표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올해 전망은 조금 맑은 편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회복세에 접어든 데다가 중국의 비효율 매장 철수로 인해서 기존 매장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서현정 하나증권연구원은 중국법인 부진점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만큼 매장 효율화 효과로 MLB 기존점 성장률 반등이 예상된다면서 신사업 부문 등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FNF 홀딩스 관계자 또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이제 4분기부터 본격화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졌고 특히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중국 출점을 가속화함에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FNF 홀딩스 올해는 조금 다른 성적표를 받아갈 수 있을지 보다 개선된 실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딜 통해서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딜사이트 경제TV 신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관세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알리면서 지난 월요일같이 부진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혼조세, 보합권 때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외에 현물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계속 매도 포지션 보이고 있다. 미국장에서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지수가 다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한번 짚어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가 좀 오늘 약세로 출발했지만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 속에 오늘 반도체도 회복하고 있는 흐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남아있는 만큼 또 머니마스터 3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3부 통해서 남은 시장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